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 전투체계. 그 핵심은 바로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다. 이지스함의 상부 내면에 평면식으로 부착되어 있는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는 반경 1054km 내에 존재하는 수백 대의 비행체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다.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가 부착된 육각형의 구조물, 이것이 바로 지혜의 탑이라 불리는 이지스 타워다.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가 1000km 밖을 내다보는 눈에 해당한다면 이지스 타워는 복잡한 신경체계가 집약된 두뇌라 할 수 있다. 각종 첨단 장비로 가득한 이지스 타워는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처리해 함대 전체의 공격과 방어 수단을 동시에 결정하며 이지스 전투체계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최초로 독자적 이지스함 개발에 나선 대한민국. 그 성패를 좌우할 이지스 타워의 설계와 건조는 과연 어떤 위기를 극복하며 진행됐을까? 제작사마저 만류했던 한국의 독자적 이지스 구축함 건조,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KDX-3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KDX-3의 사업처장을 역임하셨던 배형수 제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형수입니다. 충남대학교 함정시스템연구센터의 정재수 센터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재수입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에서 KDX-3 사업팀장을 역임하셨던 윤덕상 팀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KDX-3의 선도함인 세종대왕함의 초대 함장을 역임하신 김덕기 제독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덕상 팀장님께서는요, 정확히는 2006년도에 KDX-3 이제 이 사업팀장을 시작하셨는데요. 이때는 함정 건조 업무가 이제 해군 사업단에서 이 방위사업청으로 옮겨간 시기이죠. 이제 아마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제 해군으로서는 현장 감독관 제도가 이 폐지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변화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마침 이제 그 시기 변화된 시기에 이제 현장에 이 투입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변화된 상황을 뭐 제일 먼저 또 감지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좀 어려움이나 이런 변화들 어떤 것이 좀 있었습니까? 예, 사회자님께는 말씀하신 것 같이 2006년 1월 1일부로 이제 방위사업청이 개청이 됐는데 기존의 우리 획득 체계가 완전히 변화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현장의 감독관이 방사청 개청되는 순간에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 현장 있는 그 감독관들은 수석 감독관을 유지를 해서 각 장교들 또 부사관들이 해군에서 굉장히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방위사업청 개청되면서 하루아침에 이제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업팀 구성을 보면은 해군에 있는 그 함정사업처는 한 23명쯤 되는데 거기에 있는 요원들은 해군에서 특별히 선발해서 아주 우수한 장교들만 모여 있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에서 이렇게 이관이 되면서 보니까 투명성 이런 목적으로 해서 해군이 한 12명, 또 육군, 공군 4명, 공무원 6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 숫자로는 22명으로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이 공무원이라든지 타군, 육군, 공군은 함정을 처음 접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함정의 특히 건조 사업은 전무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개청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그 법규는 됐지만은 관련 그 시행하기 위한 규정, 법규, 지침 이런 게 전혀 구비가 안 돼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승인하고 절차를 이렇게 마련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함정 건조 일정을 보니까 일본함 선도함은 2007년 6월에 진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방사청에 이관이 될 때 한 3개월 정도 공정이 지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함 후속함은 2010년 8월에 인도가 돼야 되는데 그해 2006년 7월 달까지는 계약이 돼야지 건조 공정 50개월을 마련해서 조선소가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해군의 수건 사업인 KDX3를 어떻게 전력화시키려 할 것인가 가장 큰 고민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를 하는 중에 우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다른 데서 지원받을 때도 없고 또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데 없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인원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타군하고 공무원 이변에 대해서는 그 현재 우리가 그 해군들이 하고 있는 업무하고 복수 근무를 이렇게 해서 숙달시키고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조선소에서 시운전 함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승선을 시켜서 그 배 함정을 이해도 하고 또 직별장하고 맨투맨식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사람들은 함정에 처음 접하니까 함정 건조 절차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그런 우리 이제 함정 이해할 수 있는 무기체계 특성 이런 것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번함이 계약이 되는 그 후에 한 8월 달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업무가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그 당시 초창기에 어려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예, 현장으로 느꼈던 사항은 방사청 이전에 우리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이제 분야별로 조함, 기관, 병기 전문가들이 이제 현장에서 함정 건조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실제 해군 본부하고 그 당시 협조해서 해결했는데 제가 현장에 함장으로 있어 보니까 실제 감독관이 딱 한 명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문제점을 저희가 식별하고 그것을 방사청이 건의하고 또 현장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제한사항이 많아서 저도 이제 함장할 때 많이 건의를 했지만 앞으로 기존에 있던 현장 감독관, 분야별 현장 감독관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또 그렇게 예. 뭐 실제 현장에서 느꼈었던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클 수 있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이제 해군 함정 건조라는 이제 큰 사업의 이제 주관 그 부서가 이제 바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업무 공백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미 진행 중이었던 이 KDX3의 건조 사업의 이런 공백 기간 없이 좀 잘 좀 진행됐는지 궁금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해군 사업단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업무가 이관된다는 것이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 해군에서는 그걸 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각종 비문, 서류, 문서, 설계 도면 이런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방사청에 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 목록부터 작성을 해서 박스에 떼서 보낸 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건조 공정이 좀 늦춰질 수 있는 것도 이 상황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가변 추진기가 있습니다. 이 가변 추진기는 우리 함정의 스크루가 고정이 아니고 이렇게 피치가 조정해서 속력을 내는 그런 사항인데 그 가변 추진기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모형 시험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모형 시험을 하는 데가 우리 한국에는 대형 수조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에 가서 의뢰해서 대형 수조에서 모형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형 시험 결과를 가지고 제작사에서 스크루를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한 3개월 늦어졌기 때문에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조선소에 갖다 납품을 해야 되는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납품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 3개월을 연장시키면은 함 전력화 시기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미국 그 제작사 있는 데하고 우리 한국 제작사, 조선소 사업처 이게 다 모여가지고 전력화 시기는 절대로 연경될 수가 없다.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조선소하고 제작업체에서 건조공법이라든지 블록을 조립해서는 공법을 좀 바꿔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좌현 그 CPP 가변 추진기를 제작사에서 먼저 만들고
그 먼저 맞는 것을 받아가지고 좌현거 부록을 작업을 하고 우현거 스크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우현거 부록 작업입니다. 그게 한 1개월 차에 돼가지고 8월 한 10일쯤에는 좌현거 받았고 9월 10일쯤 되는 이제 우현거 받아서 그렇게 부록 조립하는 공정 과정을 바뀌어가지고 전력과 시기를 맞췄고 또 계획된 진수일자보다도 그 한 달간 앞당겨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조선소에 있던 그 근무자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또 그런 또 뒷얘기가 있었었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종대왕 이제 건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배재동님, 네. 이제 국내 최초의 이지스급 구축함의 이제 선도함인 만큼요. 이제 초대 그 사업처장을 맡으셨죠. 네.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이제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2000년 이제 말경에 그 해군 조함단 그 전투함 사업처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KDX3 사업이 별도의 사업처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었고 전투함 사업처 내에서 KDX2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 그다음에 PKX가 그것이 착수돼서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KDX3가 이제 막 이제 그 플래닝 단계에서 사업 시행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 부담이 두 가지 기종의 뭐 어떤 한 가지 기종의 함정만 관리하려도 굉장히 부담이 많았는데 이게 세 가지를 다 하려니까 도저히 업무 부담이 많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1년 말경에 한 1년 정도 경과한 다음에 KDX3 사업처를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처로 만들고 기존의 이제 전투함 사업처는 그 이전에 그 해군 참모총장 하셨던 그 황기철 제도관한테 인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KDX3 사업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그 윤덕상 팀장께서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처음에 이제 방사청이 생기고 나서 이제 그 초대 그 팀장을 했기 때문에 이 함정 건조 사업, 전력 증강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전력화 시기라는 거를 계속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냥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미국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정 건조 사업에서는 여러 단계의 그 사업 순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부임했을 때는 이제 KDX3 사업은 기본 설계를 앞두고 탑재해야 되는 모든 그 장비, 무기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종을 결정하는 이제 그 단계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도 많고 사업 추진이 굉장히 힘든 단계입니다. 더더욱이 이제 KDX3 사업에서는 이지스급 전투 체계라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계가 이제 무기 체계를 이제 채택을 해야 했고 그 비용이 1, 2, 3번함 3조를 이제 계약을 했어야 됐는데 거의 이제 그것만 해도 한 1조 원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담이 많았고 이 KDX3 사업이라는 것이 해군의 꿈을 그러한 것을 실현한다는 해군 자체로서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세계가 또 이거 한국 해군을 주목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이지스 전투 체계를 당시에 미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그런 사업이었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당시에 부하 직원들한테 그래서 먼 미래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책이 온다면은 나는 그때 죽도록 밤새워서 일한 죄밖에 없다라고 답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이제 완성이 된 상태에서 다시 회고 차원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또 그 당시가 또 절박하게 이런 것들을 책임 완수시키려고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윤덕상 팀장님, 이 선도함 이 건조 과정 중에요. 해군의 이 설계 변경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해군에서 그 사소한 설계 변경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그 수정 사항이 있었는데 선도함의 진수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KDX2 함정하고 3 함정을 비교해 보니까 KDX2 함정은 이 헬기 경납고가 이게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한미 쪽에 전체를 다 쓰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경납고가. 그래서 거기에서 뭐 우천시해 같은 게라는 것에 교육도 시키고 또 행사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KDX3는 가장 중요한 그 VLS하고 KVLS가 한미 중앙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기 경납고를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경납고가 좁습니다. 그런데 해군에서 그 당시에 이 KDX2와 같이 그 경납고 2개 있는 가운데로 이렇게 합하고 가운데에 있는 VLS와 KVLS를 함현측으로 바꿔달라. 이런 사항이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단순한 수정 사항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당시 1번함은 진수가 됐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고 2번함은 그다음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함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건조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6개월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6개월 이상 되면 또 마찬가지 전력과 시기를 늦춰야 됩니다. 넘겨야 됩니다, 해를. 그러니까 해를 단순하게 이렇게 넘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기면은 연계되는 것이 그 하와이에 가서 림팩 훈련과 연계해서 시험 발사 훈련까지 다 해서 전투 체계를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 일정 모두를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용 문제인데 이 비용 문제가 그 당시 설계하는 변경 사항만 8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 측에서는 그 이지스 변경되기 때문에 이지스 전체적으로 영향 검토를 해야 되겠다. 영향 검토인데 한 200억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총사업비 비용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검토 사항에서. 그럼 기재부 사항을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함 중앙에 있는 VLS와 KVLS를 탑재하는 전제 조건에서 기본 설계까지 다 끝나고 이지스 전투 체계를 제작해서 이미 성향성 다 끝난 상태인데 그것을 변경을 해서 함 외부로 변경을 시키면은 이지스 그 스파이레이더하고 어라이먼트를 지금 배열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향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또부터 수정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 것이며 또 얼마나 돈을 요구할 것이며 그것은 별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전력과 시기를 죽이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 측, 미 해군, 미 제작사, 로키드 마틴, 조선소, 우리 사업처 다 모여서 한 4, 5개월 검토를 했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하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그런 함정 타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변경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기존대로 해서 했던 게 전력화도 되고 또 함 생존성 측면에서도 가운데 있는 게 더 미사일을 발사하대가 가운데 있는 게 낫지 함 현측에 있어서 치피 기억당하면 그대로 유도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잘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유럽에서는 잔다르크가 맹위를 떨치고 이웃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막부 시대가 막을 내리던 15세기 전 세계 곳곳에 약 60여 개의 새로운 발명품이 탄생했다. 놀랍게도 그중 절반에 가까운 29개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 발명된 것이다. 이 엄청난 업적을 이끈 주인공은 바로 반만년 민족 사이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세종대왕이다. 우주와 시간의 흐름을 일궈내 과학 농업의 기틀을 세우고 막강한 무기체계 개발로 국방을 강화했던 세종.
특히 시력을 잃어가며 완성한 한글은 21세기를 위해 마련한 15세기의 발명품이라고 할 만큼 세종 당대와 조선 왕조 500년은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이 가진 최고의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세종의 이러한 업적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장영실과 같은 과학자를 등용하기 위해 신분제의 장애를 넘어서야 했고, 중국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요, 우리가 따라야 할 도리라는 사대주의자들의 논리와 치열하게 싸워야 했다. 그 모든 장애와 반대에 맞서는 세종의 신념은 확고했다. 남의 것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을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겐 너무 버겁다는 국내의 반대 여론, 종주국마저 만류했던 독자적 설계와 건조, 그 모든 장애를 넘어 완성한 신의 방패. 한국의 첫 이지스 구축함 개발 과정은 15세기 그 용감하고 지혜로운 왕의 업적과 닮은 점이 많다. KDX-3 세종대왕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왕의 이름으로 우리의 바다와 미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이지스함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 그 이지스함 설계 당시에요. 그 미 해군의 이지스함 설계 자료를 입수해서 다시 그 역설계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초창기에요, 방위산업 태동기 시기에 이 번개 사업을 할 때 이 간단한 무기를 역설계했다는 얘기는 뭐 이미 많이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지스함 같은 대형 무기 체계를 역설계하는 것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설명을 드리면은 그 함정뿐만이 아니고 모든 선박을 설계할 때 패런트십이라는 걸 정합니다. 그 이 패런트십이 우리말로는 뭐 설계 모함 이런 뜻인데,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함정이나 선박하고 가장 가까운, 가장 비슷한 과거에 설계됐던 함정을 패런트십으로 잡아요. 그리고 그 이제 패런트십의 기술 자료를 참고도 하고, 또 우리가 설계한 내용이 문제가 없는가를 그 함정과 비교도 하고, 이런 것이 패런트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함정이나 선박 설계에 관련돼 이런 패런트십을 정한다는 게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역설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 학계에서는 이걸 패런트십을 선정하는 걸 역설계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함정을 그대로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참고만 하고 또 비교 검토 목적으로만 쓰기 때문에 역설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지스함 설계할 때 역설계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뭐 예측을 다들 할 수 있겠지만 이지스함의 패런트십은 당연히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 구축함이에요. 우리가 그걸 비슷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지스 구축함은 딴 배하고 다르게 지난번에 설계했던 함정하고 똑같이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이지스 타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가 설치되는 이지스 타워는 과거에 설계했던 것을 거의 그대로 밝히지 않으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역설계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 설명을 들었는데, 일본은 그래서 알레이버크 함정의 도면을 구매를 해서 그걸 보고 콩고급을 설계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구매를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경로로 그 이지스 타워 부분에 대한 그 자료를 입수를 해가지고 역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역설계 이야기가 나온 거고, 초기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역설계를 했는데, 설계 후반기에는 미국이나 그 락히드 마틴 같은 데서
관련 그 이지스 타워에 대한 뭐 설계 기준이나 설계 방법이나 이런 걸 전수를 많이 해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역설계로만 한 건 아니고 그 미해군이나 락히드 마틴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역설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배재동님. 네. 그러면 KDX3 사업에서 지금 이제 LBTS라고 하는 혁신적인 설계 방식이 도입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방식입니까? LBTS라고 하면 이제 랜드 베이스드 테스트 사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육상 그 시험 시설이죠. 그것의 약어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함정 전력 증강의 그 소요 제기 단계 또는 그래서 중기 계획이나 뭐 중장기 계획의 그 플래닝 단계에서요. 보통 이제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목표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지스 구축함, 이지스급 구축함 그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8,000톤 플러스 마이너스 뭐 500톤 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정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래도 그 과거의 함정일수록 어떤 그 전투 체계나 무기 체계의 그 가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선체 비중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설계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배를 설계하면서 채택된 그 무기 체계나 그 장비들을 이렇게 하나씩 배열을 해 나가면서 최적 배열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지스 구축함서부터는 이제 이 전투 체계라는 그 비중이 오히려 선체 건조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다 보니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함정을 기본 설계하고 상세 설계하고 하는 절차대로 이렇게 한 이후에 자꾸만 어떤 특정 장비에서는 그 음영 구역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그 성능이 미흡한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 해군에서 그 DDG-51 알라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면서 최초로 이러한 그 LBTS 개념, 즉 그 LBTS라는 것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을 이제 조선공학에 이제 결부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할 수 있는 게 CSE라는 컴뱃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절차를 함정 설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것입니다. 육상 랜드 베이스드 사이트에서 거기서 모든 무기 체계 장비들을 다 연동해가지고 거기서 그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그 실제로 그 배 기본 설계하는 데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거의 그 함정에서와 거의 똑같은 형태의 그 뭐 전투 상황실 모양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서 다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뭐 그러한 기법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육상에서 완벽하게 그 무기 체계가 수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그걸 그대로 그 선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이러한 기법인데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무기체계 비중이 커지고 그리고 어떤 그 IT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이런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이 어떤 선체 그 조선공학적인 설계를 리드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래서 아마 또 이제 그 기본적으로 모든 함정들은 컴뱃 시스템 엔지니어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함정을 상세 설계 및 건조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로 이제 아마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장보고3나 이런 모든 FFX2 뭐 이런 전투 체계를 개발하면서 전부 그런 그 CSE 기법, LBTS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결국 추가를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배영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능력으로 이제 완전히 국산화된 전투 체계 개발은 유도탄 인천함급 유도탄 호위함에 최초로 이제 개발이 돼 탑재가 됐는데 그때 우리 KDX 이지싸움을 하면서 사업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실제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을 개발한 다음에 진해에 있는 그 부대에 설치를 해가지고 LBTS를 설치해가지고 실제 바다가 육상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거쳐서 실제 도출된 제한 사항을 다 극복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인천함급 유도탄 호위함에 최초로 탑재해가지고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수 센터장님, 이제 이지스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요, 이 추진 체계 이 형식 과정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논란이 많이 됐었죠. 지금 현재 우리 함정의 추진 기관으로 쓸 수 있는 엔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게스터빈이거나 디젤 엔진이거나, 또는 또 이 두 가지 엔진을 조합해서 뭐 게스터빈만 쓴다든지 게스터빈과 디젤 엔진을 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원자력 제어하고요. 우리 지금 KDX3 그 추진 체계는 게스터빈 4대로 구성된 코 개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컨비네이션 오브 게스터빈 앤드 게스터빈. 그러니까 게스터빈만 가지고 추진 체계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건 뭐 미국의 알레이버급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 개그 시스템이 게스터빈 디젤 엔진에 비해서 그 중량도 가볍고 부피도 적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탑재하면 함정의 그 무게도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간도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연료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이제 그 외국 함정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함정들도 코 도구 또는 코 대그, 그러니까 디젤 오와 게스터빈, 디젤 앤드 게스터빈, 이렇게 디젤과 게스터빈을 이게 두 가지 종류를 탑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로 다니는 순항 속력에서는 그러니까 연비가 아주 좋은 디젤을 쓰고, 최대 속력을 내는 것은 그렇게 많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속력을 낼 때만 게스터빈을 돌려서 최대 속력을 내고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데, 알레베크급이 7,000톤급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 구축함 중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축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도 그 비슷한 배를 지었기 때문에 디젤을 써가지고는, 디젤을 조합해가지고는 30나트 내기가 알레베크를 그 설계할 때는 거의 불가능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해군의 생각은 뭐 우리가 이지스함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미 해군 이지스함들하고 같이 연합작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안정적으로 30나트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 개그 시스템으로 결과적으로는 가게 됐는데, 코 개그 시스템은 지금도 우리 해군의 그 연료비가 많이 드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미 해군이 지금 이지스를 짓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진 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감속기라는 게 있어요. 감속기에다가 모터를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순항 속력에서 게스터빈을 안 돌리고 발전기만 돌려서 그 전력으로 모터를 추진해서 저속은 운항하는 그런 것으로 바꿨어요, 지금 미 해군도. 미 해군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연료비에 뭐 하여튼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그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지스를 이거 세 척 더 짓고 있잖아요. 아마 그 나머지 세 척을 갈 때는 추진체가 지금같이 연료비가 많이 드는 코 개그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개선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이지스함답게 여러 가지 최신 무장을 갖췄지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VLS라고 불리는 미사일 수직 발사대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의 큰 특징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무척 많은 숫자의 이 발사대가 탑재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산 발사대인 KVLS라고 하는 것이 같이 동시에 탑재됐다는 것이거든요. 배용수 제독님, 네. 왜 이렇게 이제 수직 발사대를 이렇게 많이 탑재를 했고요? 특히 여기에 이 한국형 이 수직 발사대를 도입한 이런 배경, 뭐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일단 함정의 운용성 측면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조합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의 그 특성이 있었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든 미사일을 자체 가지고 있는 그 VLS에
다 일체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토마호크라는 그 무기 체계는 이제 대지 T램이죠. 토마호크 랜드 어택 미슬 그것을 탑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수상 공격하는 미사일도 TSAM이라고 그래가지고 토마호크 쉽 어택 미슬 이렇게 해서 똑같은 그 VLS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VLS로 그 중요하게 또 중요한 무기 체계가 SM 스탠다드 미슬 SM 계열의 SM2, SM3 이러한 그 스탠다드 미슬 계열의 그 미슬을 또 병행해서 쓸 수 있고요. 또 그 후에 개발되는 ESSM이라고 그 소형 좀 작은 대공 유도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캐니스터에 4발씩 해서 그것도 똑같은 VLS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건데, 미 해군 같은 뭐 그러한 이제 세계 초강대국 그 해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VLS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무기 체계를 이렇게 일체화시켜서 그렇게 이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 우리 한국 해군은 사실은 그 많은 무기 체계를 또 별도의 우리의 개념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죠. 결국은 특히 이제 당시에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아주 그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함대 지유도탄, 그것도 이제 당시에 개발 단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홍상어, 장거리 대자모래, 이것이 이제 그 개발 중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결국은 그 2가지 모델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KVLS를 이제 개발할 수가 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근데 사실은 국방과학연구에서 기본적인 모델을 미 해군의 VLS를 모델로 해서 KVLS를 만들었고, 그거를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시험 평가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전력화를 시켰는데, 문제는 이제 미 해군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KVLS에 자기들의 유도탄을 탑재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유도탄을 또 미 해군에서 미국에서 만든 그 VLS에 탑재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 이러한 그런 이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 전시 상황이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겠지만, 평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력화 과정이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틀립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뭐 VLS 하나 개발하는데 한 20년 정도 걸쳐서 뭐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시험 평가 단계에서도 수천 발을 다 실제로 쏴봅니다. 그 정도인데, 사실은 한국에서의 우리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그 정도까지 비용 때문에 시험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 최적의 조합이 어떤 것인가 해서 이제 추가적인 우리 KVLS를 그렇게 탑재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종합적인 그런 이제 앞으로 2차 사업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셀들을 좀 더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그동안 세월도 많이 지나고 기술도 또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번 또 검토 사항으로 검토해 볼 만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덩치에 비해서 이제 많은 무기를 또 장착하는 것이 또 한국형 구축함의 특징이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실전에 배치가 됐었을 때 이것이 원활하게 작동되느냐라고 하는 그 여부가 참 관건일 텐데요. 김덕기 제독님. 특별히 이제 이 발사대까지 더해가면서요. 이 세종대왕함에 도입한 이 홍상어 대잠 로켓이나 현무 등 이 국산 미사일을 이제 탑재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예. 이 운용 차원에서는 어땠습니까? 실제 이제 홍상어 과정 과정에서 우리 세종대왕함이 좀 전력화가 빨리 됐으면 이 시험을 세종대왕을 직접 했어야 되는데, 이 건조 과정에서 홍상어 개발 과정하고 세종대왕함이 실제 인수되는 과정이 이 갭이 좀 있어가지고 실제 시험은 KDX2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세종대왕함에서 VLS 설치 과정에서 도출된 뭐 냉각 시스템, 델루지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다시 한국형 수직 발사대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 이 수직 발사대 일부가 KDX2에 설치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 운영이 됐는데, 실제 홍상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실제 해상에서 했는데 홍상어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1년 정도 개발 과정이 지연이 됐지만 실제 VLS와 연계해서
홍상호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개발될 수가 있었는데 VLS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냉각 개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도탄이 발사가 되면 수직 발사단 내부에 고온과 고압이 이제 연결이 이제 차게 되는데 만에 하나 미사일이 수직 발사단 내부에서 불발탄 발사되지 않는 유도탄이 생기게 되면 그 내부에서 폭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올라간 온도를 순간적으로 냉각을 시켜줘야 돼요. 그 델로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고 직간접적으로 현장에 나와 있는 미국 기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형 수직 발사대를 개발할 때 부족했던 부분을 그 기술자들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을 했고 실제 ADD 기술자들하고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홍상호나 이제 뭐 전략 표적 유도탄 같은 경우에 실제 시험은 KDX-2에서 다 했고 그 미비점이 이제 나중에 이지스함에 설치된 수직 발사대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운용상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공 미사일 관련된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이제 이 KDX-3의 이지스 함도요, KDX-2의 이 SM-2 미사일을 같이 장착이 됐는데 운용 방법은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하고 3에 지금 동일한 SM-2 대공 미사일이 실려 있는데요. 2하고 3는 이 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투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운영 방법이 틀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2, 3는 같은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전투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다른데 SM-2 운영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핵심적으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KDX-2에는 그 옛날에 접시형 레이더들이 그 탑재되어 있는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이 대공 추적 레이더인데 KDX-2에는 스터 2.4라고 하는 접시형 대공 추적 레이더가 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함수와 함 위에. 그리고 이 대공 추적 접시형 레이더는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KDX-2는 동시에 표적 2개만 추적이 가능해요. 물론 하나를 추적했다가 이걸 놓고 또 다른 걸 추적했다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연속적으로 추적을 하려면 2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KDX-3에 설치되어 있는 그 스파이원 델타 위상배열 레이더는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추적의 개수를 1개도 10개도 할 수 있고 20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십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게 근본적으로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 차이에 의해서 SM-2를 운영하는 방법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KDX-2에서는 추적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전투체계가 막 표적만 추적합니다. 표적만 잡고 있고 그 조사기를 통해서 SM-2에 이제 지령을 보내서 유도를 해서 맹중을 시키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KDX-3에서는 여러 수십 개를 동시에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적도 잡고 있고 날아가는 미술도 잡고 있어요. 추적.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기를 통해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말하면은 KDX-2에서는 한 손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맞히는 거고 KDX-3에는 한 손에는 표적, 한 손에는 미술, 날아가는 미술까지 다 잡고 갖다 맞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차이는 뭘로 나타나냐면 맹중률로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KDX-3가 KDX-2에 비해서 맹중률이 훨씬 높아요.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차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추적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 교전을 KDX-2보다 3가 훨씬 많이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돈이 훨씬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지스 그 함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M-2 같은 이제 미사일 탑재가 되지만은 그 KDX-3와 2에 있어서의 명중률로서 또 차이가 나게 되는 부분들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지스 함과 대공 미사일에 관련된 이슈는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배재동님, 네. 근데 이제 KDX-3의 이 대공 유도탄을 포함해서요 이런저런 이제 그 무장 체계를 좀 탑재를 하는 과정에서 네. 많은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대표적인 사례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해군 조함당과 이제 해군 본부의 우리 해군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이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실은 그 담당 사업처장한테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결정권이 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통신 장비나 뭐 소나나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해군 본부의 통신 감실, 그다음에 뭐 포라든지 또는 유도탄이라든지 이런 그 무장들은 이제 그 해군 본부의 병기 감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주로 이제 우리가 제출하는 것들을 이제 사전 검토해서 기종을 결정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은, 관련된 부분은 탄도탄 요격 유도탄이 이제 그 중요한 그 이슈였습니다. 당시에 KDX3의 ROC에는 그 탄도탄 적 탄도탄에 대한 하층 방어 능력이 이제 그 적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층 방어라고 하면은 이제 고도는 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SM 계열의 대공 유도탄이 한 150km에서 한 160km 정도 이제 그 사거리가 되거든요. 그 정도 하에서 그 탄도 유도탄을 요격 가능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대탄도탄 방어 부분이 이제 그 미 해군에서도 그 SM3 유도탄은 이제 막 계속 시험 중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그 당시에는 거의 시험 단계였고, 그다음에 하층 방어용으로 SM2 블락4라는 블락4 알파라는 그 유도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제 이 그 사업 개념하고도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지스 체계가 정부 대 정부의 계약인 그 미국의 FMS 그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구매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FMS 구매라는 것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전력화가 돼서 사용하고 있는 그 완벽한 장비를 그 우방국에게 그 수혜를 주는, 판매를 하는, 그것을 이제 포린 밀리터리 세일,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국 해군이 확보하고자 하는 이지스 전투 체계는 전투 체계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생물과 같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과거 것을 완벽하게 된 것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앞으로 개발할 예정인 그런 체계를 갖다가 개발하는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 블락4 알파도 이제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개념으로 미 해군에서도 사실 성공적으로 블락4 알파 하층 방어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의 시스템 중에서 그 모든 이러한 중요한 무기 체계들은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는 정부의 GAO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Government Accounting Office라는 그런 조직이 있어서 총 사업비와 그런 것, 비용 대 효과를 다시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대 효과 차원에서 이 무기 체계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최종적으로 GAO에서 채택을 안 해버린 겁니다. 이 무기 체계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확실하게 개발이 된다. 그런 이제 그 미래의 가정하에 앞서가는 무기 체계를 지금 리스크를 안고서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미국 자체에서 그것을 채택을 안 해버림으로 해서 이게 이제 당연히 미 해군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판매도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뭐 사실 그렇다면은 유도탄도 없는데 왜 이지스 전투 체계를 갖춰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아주 심하게 부각이 돼가지고 그 분야에 참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근데 우방국 여러 국가에서,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 이제 하층 방어용 유도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속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SM6 뭐 그런 것도 이제 변형해서 다른 프로젝트로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미 사실은 일본 해군 같은 경우는 그 SM3 사업에 그 미 해군의 그 MD 그걸 갖다 같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SM3 사업에 그냥 같이 투자를 해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 한국 해군의 입장에서는 벌써 MD 반대론자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있었고 그 MD 문제가 이 사업에 그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이 사업 자체가 캔슬될 만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자체에서도 대유도탄 방어 능력은 상층 방어는 우리는 갖지 않는다라는 그 입장이 확고했고 한국 해군도 하층 방어 능력만 가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게 완전 확실한 방침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층 방어 유도탄 자체가 없어졌으니 이게 사업이 그 완전히 그 엄청난 그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하여튼 그런 이제 MD 문제나 상층 방어나 이런 문제에서 그 반대하는 그런 여론들도 일부 있었지만은 국민 전체적으로 그 이지스 사업 그리고 그 유도탄 방어에 대한 그 꼭 가져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국방부 자체에서도 꼭 이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일단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논란이 되는 것을 좀 기피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심 이러한 능력들을 꼭 갖춰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공감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미래 그 연구개발 무기 체계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개발하는 연구개발 무기 체계가 아니고 미국이 개발하는 연구개발 무기 체계를 우리가 미래 확보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한다면 아까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은 그 SM3 개발할 때 1조 1,000억 정도를 투자했고 우리는 이제 조금 전에 배영수 제동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부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잘 참가를 못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왜 세종대왕급 223이 들어올 때 탄도탄 그런 능력을 못 갖췄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배 제동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도 완전히 개발해서 실제 정보가 승인이 안 난 상황이고 그리고 이지스 전투체계 소프트웨어와 연계해서 SM3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또 개발이 안 된다. 개발 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대왕함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세종대왕 탑재된 전투체계가 이제 베이스라인 7.1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지스 전투체계 운영 프로그램하고 SM3 운영 프로그램이 별개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계속돼 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투체계가 베이스라인 9로 가면서 이 SM3 운영 프로그램과 전투체계 하나를 합쳐져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SM6도 말씀하셨는데 SM6도 이제 개발이 돼 가지고 이제 베이스라인 9로 가면 SM3와 SM6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 추가적인 사항 네. 제가 그 당시에 방위사업청 사업팀장을 하면서 워싱턴에 가서 이제 회의를 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은 이제 한국에서 하고 또 반기 되면 갑니다. 근데 그 회의 때 가서 저는 생각에 당연히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진 걸로 알았었습니다. 한도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베이스라인 7의 최신의 이지 체계는 들어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탄이 아직 미국에서 개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탄은 미사일 방어국이와 미국의 그 BMD 그런 시스템도 따로 있습니다. 따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체계가 유도탄이 개발되고 거기에 맞는 BMD 체계가 개발이 되면은 그때 맞는 함정에다 이게 탑재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는 베이스라인은 이지스 세계는 굉장히 앞서 있는 세대인데 탄을 개발하는 그 BMD 체계가 뒤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콩고급도 베이스라인 7.0에는 실 수가 없고 베이스라인 5.0 이런 정도에다가 BMD 3.0짜리 이렇게 싣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9버전을 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신에 나올 때는 최신에 된 그런 그 탄도유도탄 방어 체계를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신의 방패 KDX3. 무려 1조 원이 넘는 예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구축함인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과연 세종대왕급 이직수 구축함, 우리에게 어떤 가치 있는 무기체계인가?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